자,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볼까요? 이제 주식 잔고 자랑하는 분들 한턱 쏘세요. 킹 부럽습니다. 쏘. 뭐야 이거 SI님? C님? 네. 콘크리트님께서는 더 재밌게 써주셨어요. 더 해주세요. 더 자극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극! 이렇게 써주셨고요. 자랑비, 커피 쏘기 뭐 이렇게도 올려주시고 존버가 답입니다. 사팔사팔 안 하고 작년 6월서부터 존버했더니 수익률 60%네요.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존버가 답은 아니에요. 빠질 때 사야지 무슨 존버야. 모아가신다는 말씀을 존버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모아가는 게 존버가 아니에요. 그렇고요.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네. 어, 금융투자과세 진성중 정책위원장 마구잡이로 까는 것이 아니라 그때 유예 철회가 아니라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세수도 더 많이 늘어나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양도 수익을 내도 그냥 자기만 좋을 뿐. 그런 측면에서 서학개미들을 존중합니다. 수익 내면 해마다 꼬박꼬박 해외 주식 양도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합니다. 예,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소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그 양도소득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약에 이제 보유세하고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적정 금액 이하의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라든가 뭐 아니면 보유세 이런 거는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대주주 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만큼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럼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들 그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고 싶죠?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하나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업스테이지 다음 업스테이지 포탈 다음 인수 추진 카카오 지분 취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요.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인터넷 포탈 다음 인수를 전제로 카카오와 업무 협약 체결을 했답니다. 다음 운영사인 AXG 모회사 카카오와 업스테이지는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주식 교환 거래 등 양해각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가 보유한 AXG의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일정 부분 취득을 카카오가 취득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업스테이지의 일정 지분을 카카오가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AXZ는 카카오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요. 다음은 지난 1일부터 카카오부터 정식적으로 분리되는 행정 절차를 끝냈고 다음 서비스의 법적 제공 주체도 AXZ로 변경됐다. 그래서 카카오 이 카카오 이 창이 좀 바뀐 건가? 그렇고요. 음, 그래요. 저도 그 업스테이지를 응원합니다. 업스테이지 응원해요. 쪼개기 상장 그림은 아닐 거라고 믿을 수가 없네요. 다음 로그 계정 카카오로 바꾸라고 해서 불편해 놓고 뭐 하는 짓인지.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응원합니다. 코스닥 천돌파 역사적 그 역사와 그 원인에 대해서 제미나이하고 대화하고 결론을 내렸네요. 그래요. 그래 뭐 카카오와 대화 나눈 거 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 소체님께서 결론을 내주신 것 그것만 한번 볼까요? 현재 코스닥 랠리의 의미는 IMF 이후 정부 주도의 기술 벤처 투자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제로금리 시대의 유동성 장세의 시장이 합쳐져서 나타난 랠리라고 생각을 해요. 1과 2가 합쳐진 장세인데 내용이 너무 뭔 말인지 잘 긴데 이거 너무 길어. 결론만 보자. 현재 코스닥 랠리의 의미는 IMF 이후 정부 주도의 기술 벤처 투자의 역사와 제로금리 시대의 유동성 장세에 합쳐져 나타난 랠리이다. 지금 제로금리는 아닌데. 아, 예,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 재미나이하고 대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 재미나이가 그리 똑똑한데 이렇게 막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데. 제로금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책적인 지원은 맞아요, 그죠? 옛날에 닷컴 랠리 할 때 그때 정책적인 지원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닷컴 기간이 김대중 대중 정부일 텐데. 맞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던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책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때 닷컴 버블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볼 때. 그래서 IMF 이후에 나타난 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은 신성장 동력으로 많은 지원을 했고 특히 IT 쪽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것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저거죠 이제 그 IT라는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어떤 테마가 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거는 아까 그 말씀하신 제미나이하고 어떤 대화를 나는지 대강 짐작은 가는데 지금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는 아니고 금리 자체는 지금 좀 높은 상황이죠.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 이슈로 해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활력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들 쪽으로의 어떤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들의 시세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게 빠르면 올해 내년 급격하게 또 그 코스닥의 어떤 독주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그 미국 제가 러셀 2000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그 2000 지수, 러셀 2000의 흐름 이런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하고 우리 코스닥 지수하고는 서로 이제 코딜레이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뭐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고요. 이번 달 코스피는 하루만 빠졌나요? 아닙니다. 이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일, 그 다음 26일 두 번 빠졌어요. 처음 시작하는 주식, 챗 GTP가 추천하고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따라가도 되나요? 아니요,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어쩌다 마주친 주식. 망고님께서 써주셨는데, 어쩌다 마주친 주식 뭐 어떤 거? 아, 페노션. 이분도 되게 또 페노션이지. 왜 페노션들을 이렇게 사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울적한 주식. 아내가 11월에 샀더라고요. 삼성 로보트 된다면서. 제가 보니까는 12월 CES에서 별거 없으면 나와야 된다고 쌉소리를 했는데 CES에서 현대 아틀라스가 난리를 났고 삼성은 쌉소리만. 이거 안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사모님께서는 야 PER 퍼 봐봐 지금 정상 아니야. 아무리 태어잡고 미래를 뜯어먹어도 이 퍼는 아니지 않아?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하하하 웃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매도하고 지금은 하나오션, 두산에너비엔 방산 ETF, 미국 테크 ETF로 전환을 했대요. 레인보우 오를 때마다 아내가 화병 나서 어떻게 레인보우 지금 가는데 그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우주드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셔야죠. 사모님 말씀. 주식들은 여자가 잘한다고. 여자들이 무모하게 안 해서 그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해서 여자들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거는 금융공학에서 이미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여자들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 뭐냐?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할 때 여자들이 수익률이 높아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무모하게 하고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더 주식 잘합니다. 폭탄 돌리기. 이번 초반에만 탄 거 아니고 못 해본 척 해야. 근데 폭탄이 안 터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 그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주식하는 사람들 다 참고하는 자료일 뿐이지 실제 그 결과가 수치로 나오면 모두 다 같은 걸 예상하니 유동성이 재료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수치는 참고 사항이지 필수도 법도 아닙니다. 그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전망, 내가 보는 풍경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바로 투자 전망이고 그 전망에 따라 투자하는 거죠. 그래요. 투자 인사이트가 중요하다. 수치보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 투자가 안 되죠. 예. 그 뭐지? 뭐 우리 경제학 시간에 그 배우는 일물일가의 원칙. 하나의 가격인 하나의 가격만 매겨진다. 이게 완전히 안 통하는 시장이 그리고 그 안 통하는 게 원리로 작동하는 시간이 주식시장이죠.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원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은 가격이 형성됩니다. 재미없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짧은 대화. 이거 재밌겠다. 망력 광희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언니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왜 그거 엄청 올랐잖아요. 응 있지.
언니 저거 있잖아요. 심상치 않아요. 언니가 답하시길 응 그것도 있지. 언니 한 주만 있지. 전부 응 그렇지. 아니 왜 한 주만 샀어? 더 샀어야지. 이렇게 오르는 걸. 오를 줄 알았으니까 한 주 샀지. 한 주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한 주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샀겠니? 무슨 말이지? 오를 것 같아서 한 주를 샀지. 한 주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샀겠니? 아, 참. 그치? 무슨 말이지? 한 주가 아이폰 한 대 가격. 아, 서로 이제 농담을 주고받으신 거구나. 이건 뭐야? 애들 주식 계좌에 매달 15만 원씩 넣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200 지금 두 주씩 넣어놨네요. 좀 늦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살림살이가 좀 줄어들더라도 애들에게 대해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적금 넣는 것도 따로 없고 참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근데 부탁드리는데 그 매달 15만 원씩 마치 이제 저축을 하듯이 코덱스 200을 사는 거는 다른 투자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200주씩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코덱스 200을 사는 게 아니고요. 액티브 펀드를 사세요. 이게 마음 쓰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좋은데 이게 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쓰는 거에 만큼의 어떤 그 수익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스피 200이 이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꼭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 이걸 영어로는 그 시스템 리스크가 있고 논 시스템 리스크가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냐면 분할 매수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논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대응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거는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주식만 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채권도 사야 되고 아니면은 원자재도 사야 되고 아니면 FICC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에도 투자하게 되고 그 적금 같은 거에도 적금에도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하기보다 그 단기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예, 단기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논 시스템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데 아드님께 물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자산, 그 15만 원씩 투자하실 거라는 그 자산을 코덱스 200에다가 매달 넣는 거는 무모한 짓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잘 나가니까 다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작년엔가 한번 시장이 크게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들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상담 진행하는데,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뭐였냐? 배당주. 배당주를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모아 가신다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때 시장 하락할 때 다 거의 수익률 마이너스 30%막 40% 났어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마음은 되게 좋은데. 근데 그런 거에 보시면요. 그런 거에 호응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면 저도 그것 때문에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코덱스의 경우 코스피 지수에 많은 영향을 받으니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코스피 200에 있는 지수가 조정을 받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오르면 200은 수익을 못 봐요. 예. 그리고 ETF의 특성상 ETF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등락을 보일 때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건 정체돼 있으면 손실이 커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관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막내 연금 저축 타서 용돈, 명절돈, 국가 용돈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분할 매수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원흉을 누군지를 아는데 참. 자, 3점 물타기 보합 제발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50주 물타기 현재 보합 중. 정고점 깨지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써주셨는데 물타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를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매도 재매수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올라갈 때까지 홀딩을 하다가 올라가면 그때 불타기를 하셔야 돼요. 불타기. 손실 보는 종목은 물타기가 아니고 오히려 비중 축소나 전략 매도를 통해서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자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했어. 근데 고점 같아. 근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홀딩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합니다. 자, 물타기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빠지면 어때요? 또 물타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 하락 종목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럼 다른 종목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주식 계좌 안 봐요. 아, 그래. 주식은 어차피 묻어놓고 가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코스닥 코덱스 150 들어갔습니다. 주식 재밌다. 아주 짧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야수의 심장 레버러지죠. 저는 야수의 심장입니다. 레버러지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여윳돈이 생기는데 주식이냐 대출이냐.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대출부터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대출 상환 1분이 정답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출 고정금에 저리 예금 드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대출 먼저 해야죠. 주식은 대출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주식으로 가야죠. 오늘 주식 잘 참으셨나요? 이분은 뭐 내용이 뭐야? 예, 주식 잘 참았습니다. 저는 외인이 선물 전물 대량 매도를 했지만 생각대로 하락하지 않고 개인들의 화력으로 다시 돌려놓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놀라운 풍경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면 외국인들은 쇼커버링 들어가야 할 텐데 그땐 폭락장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폭락장이 쇼커버링이 나오는데 왜 폭락장이 나와요? 쇼커버링이라는 건 뭐냐면 숏으로 들어갔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그 숏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숏 청산한 물량만큼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폭락이 아니고 그땐 폭락이 아니고 폭발장. 폭발한다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발장. 폭발하는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 예, 맞습니다. 예,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폭발하는 시장 흐름 나오겠죠, 그때는. 쇼커링 나오면. 자, 요즘 주식 시장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만두 좋아 고고고님. 저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처럼 주린인데요.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죠. 다만 소액으로나마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저기 전문가들 방송 듣고 있네요.
코스피가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다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건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근 이소영 의원이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은 고평가 구간에 있고 실적 없이 급하게 올라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금이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이 거품이 끼는 것이 아니라 의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닷컴 버블 때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흥분을 마시고 포모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성투하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에 지금 올라오는 글 같은 걸 보면 이게 뭐랄까 조금 약간 좀 과열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수익 인증률들이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업이 된 상태야, 다들. 근데 보통 이렇게 업이 된 상태에서 조정장이 한번 오거든요. 그게 업된 것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이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개인들까지 받는다라고 보면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걔네들도 업됐겠지만 걔는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을 거라고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 엄청나게 커진 자산을 룰에 따라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을 주워 담아야 되거든요. 걔네들 기본적인 방식인데, 운영 방식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하락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기관의 매물을 개인들이 소화를 하지 못하고 같이 이 매도에 동참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프로램이 꼬이게 됩니다. 프로램 매매가. 프로램 매매가 꼬이게 되면 프로램도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통상 우리가 유통거래 주식의 20에서 30% 사이. 그게 이제 같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우면 다음으로. 그냥 프로엠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개인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다 파란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는 물량은 밑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연기금들이나 뭐 일부 기관에서 받치겠죠. 근데 밑에서 받치는 금액이랑 위에서 파는 금액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매도 금액이 크니까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급락장에서는 외국인 개인 기관 다 파란불입니다. 다 매도예요. 순매도예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이제 문의가 들어오죠. 누가 사냐 근데 그 매도 나온 물량을 똑같이 사는데 매도를 저 밑에서 잡는 겁니다. 매수를 저 밑에서 잡을 거예요. 합성거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그 슈카 관련된 그런 말씀이시죠. 슈카월드에서 그 1월 달에 무슨 전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전망을 2,500에서 3,000 정도 본다고 그렇게 전망을 한 모양. 2,800에서 3,200을 본다고 전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저 분이 전문가라고 하시긴 하는데 전문가 떠난 지가 되게 오래된 분 아닌가요, 사실? 저분이 프로가 재밌는 프로는 맞긴 한데 모르겠다 진짜.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절대 안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매 라고 써주시면서 공포심에 내 아까운 우량주 던지면 안 돼. 내가 쫄아서 던지고 나면 귀신같이 오른다.
지금 장세는 우리나라 주식 개장 후 처음으로 접하는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프 차트 분석을 해봤자 예전과 비슷한 차트이고요. 차트를 분석할 시간에 차라리 담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건 좀 무슨 말이야? 담력을 키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신박하네. 근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5천은 처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겪어보는 장세라서 뭐 차트 분석하고 뭐 이게 의미가 있어. 저는 사실 그 분석에 대해 차트 분석은 후행적이라고 봐요. 후행적. 그래서 후행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키는 거지. 앞으로 더 가는 거에 대해서 차트 줄 긋고 하는 거는 그 다음은 자기 인사이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요. 분할 지금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분할 매도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할 매도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내가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분할 매도하세요.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는 장이잖아. 위에 매물이 없어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위쪽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먼저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H님께서 써주신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주식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초간단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써주셨는데 주변에 하도 난리쳐서 삼전 하이닉스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삼전은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올랐고 닉스는 4에서 5배까지 올랐습니다. 자, 주린이의 시선과 기대는 3배 올랐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3배는 더 오르겠지 하는 확신이 선 상태라고 합니다. 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난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옛날 주린이가 아니라니까. 옛날 그 주린이 그런 주린이가 아니야. 요즘에는 되게 똑똑해. 주식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주식을 한단 말이지. 무지성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그렇고 아무튼 의견 적어주신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간과하는 점은 저점에서 수많은 파고가 있었다는 것. 존버를 통해 3배 수익을 달성한 사람들은 로또 1등만큼 적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메모리 시장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뛰어들어야 함. 빠르게 반영된 가격은 크게 오른 뒤 한참 보합세에 접어들었음.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하이라인의 제품들이 가격 상승세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음. 자, 시장 상황 풀이해 보면 DDR5, 그 다음 B2B DDR4 B2B 거래 폭발이 당장의 수요 충족에 의해서 상승이거나 상폭이 둔화되고 있음. 근데 B2C 소비 시장에 쓰이는 하이라인의 수요가 늘면 DDR4의 가격이 비교적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DDR5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DDR4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예. B2B 수요 폭발에 의한 2, 3차 웨이브가 이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음. 세배 수익을 확신하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실제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어플화면을 하루에도 수백 번 보게 되는 현실. 그치, 수백 번 보게 되긴 하지.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큰 폭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 타이밍이 늦었다고 인정하고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로 변경을 해야 됨.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는 우량주를 골라 장기간 존버하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최고의 수익률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그때 가서 망이네요. 아이고야. 그 우량주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우량주가 어떤 종목을 끝까지 존버해서 수익을 나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그건 나중에 지나서 그게 우량주라는 걸 안 거지. 그리고 실제로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가 안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종목 하나만 딱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 정말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계세요? 별로 없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R&D도 열심히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옛날 의약품, 구의약품에서도 판매량도 꾸준합니다. 스테디셀러 약품들도 많고요. 근데도 시장에서 외면 받잖아요. 그런 종목이 우량주예요. 근데 그거 백날 사봐요. 시세가 다 모르나. 그러니까 제가 그 H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존버가 답은 아니고요. 그 맨 마지막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진입한 건 맞긴 하지만 글쎄요. 그게 대부분의 분석하신 글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신 분들 꽤 되세요. 저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그 H님이 뭐 존버가 가장 힘들지요 했는데 존버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존버가 이거 사람을 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오르면 다행이고 빠지면은 하강물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쓰시는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현실적인 목표가 상정이 중요합니다. 도달하면 바로 매도. 그 목표가를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차트 보고, 아이고. 그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애널리스트를 하셔야죠. 그죠? 목표가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펀드멘탈 분석 쉽지 않아요. 그건 뭐 진짜 업계에서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도 그 펀드멘탈 분석해가지고 목표가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목표가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우량주를 골라 장기간 존버하는 게 최고였다.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에 가깝다. 돈 없는 셈 치고 묻어놓는 게 베스트. 뭐 휴지 조각이 돼도 좋다는 마인드로 계속 사들이는 게 답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 빠지면 본인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어떤 매매법에 있어 제일 쉬운 방법이 저도 만약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을 골라라. 그리고 장기간 매수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났을 때 그때 이익 실현해라.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게 무량주는 떡락해도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오는 주식들 많더라고. 코스피 100 최근 20년간 코스피 100에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 100에 코스피 100에 있는 코스피 100 그러니까 상위 100개 종목들의 순서가 거의 다 바뀌어요. 살아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됩니다. 살아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 아니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야 대우도 옛날에 없어졌죠, 그치? 하나도 저 밑에 있었고 옛날에 한전도 코스피 100 종목이었습니다. 한전. 지금 한전이 코스피 100인가? 맞아 100이야. 지금 시가총액이 22. 근데 이거 시가총액 상이었어요. 이게 한국전력이 옛날에는.
이 10위권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왜 못 올라와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 그 얘기는 뭐냐면 시총이 빠졌다는 거잖아. 그 빠진 만큼은 다 손해야. 장기간 투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0%는 손해를 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SK텔레콤 있잖아요. 2005년도에는 시가총액 3위였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시총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포스코. 포스코가 옛날에 시총 4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 4위예요, 포스코가? KT. 옛날에 시총 9위였습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장기간 매수했다고 쳐요. 이때 대형 우량주였죠, 이때. 삼성전자, 한국전력, SK. 한국전력이 시총 2위였다니까요. 2위까지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시총 2위. 근데 한국전력이 우량주라 해갖고 모았다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시총 20입니다. 18계단이나 내려갔어요. 그럼 그 시총이 빠진 만큼은 다 손해야. 답답하네. 아. 현대모비스 시총 7위였고요. 이게 우량주를 어떻게 잘 고르냐고. 이분이 맞아요. 프라이데이님께서 말이 맞아요. 장이 좋을 땐 무슨 말인들 안 맞겠습니까? 내릴 때는 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근데 밑에다가 떡락해도 돌아온다고 우량주는 안 돌아오는 종목도 있어요. 떡락해서 그냥 바닥으로 그냥 계속 내려 꽂는 종목들도 있다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무지성 매매는 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달 500주씩 사라고 틀을 짜놨다고. 목표는 7년, 10년 후에 퇴직인데 인플레이션 했지 연금 부족한 생활 이 보전으로 한다고 안 된다니까. 그렇게 예상처럼 안 돼요. 그거 한번 백테스팅을 돌려보시면 딱 답 나온다니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저기 근대우님이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10번이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낮은 가격입니다. 우량주를 낮은 가격에 장기간 보유해야 그게 수익입니다. 우량주라는 건 특징이 뭐냐? 변동성이 작아요. 변동성이 작은 대신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배당금도 크고 이런 종목들을 보통 우량주라고 하죠. 현금 자산이 많고. 자, 이분이 정말 맞는 말씀을 딱 치기 적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낮은 우량주를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은 상대적이죠. 이미 올라온 높이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면 지금이 낮은 가격이야. 정확하게 아시는 거네요. 낮은 가격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이 코스피 500이 낮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만약에 10,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10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포인트, 10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이 낮은 가격일 수도 있죠. 한 달 전 기준으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남아있는 가격대가 이미 다 올라온 가격보다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상승이 꺾이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소리죠. 네, 최근 역사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주식판이 바로 딱 한 달 전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우량주를 저점에서 쌀 수 있는 기회. 이분 의견에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량주라는 거 뭐냐면 상대적인 가격이라는 거. 아이고, 이렇게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장기간 오랫동안 존버해서 보유했을 때 큰 수익이 난다라는 믿음과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런 건 없어요. 계속 관찰하고 모아가고 하는 거지. 근데 모으면 모는다라는 게 그거는 저점, 조정 구간에 모으는 거지. 올라갈 때 왜 따라가면서 모아요? 그렇죠? 조정할 때 우량주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주의 투자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량주 투자 방법을 역발상 투자라고 하잖아요. 역발상 투자가 뭐예요? 빠질 때 사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추세 매매는 뭘까요? 상승하는 장에 올라타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이거 아예 그 개념하고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인베스팅, 투자를 하냐, 아니면 투자는 그 트레이딩, 추세 매매를 하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스타일이 트렌디한 투자 스타일을 좋아하냐, 아니면 난 역발상 투자를 좋아하냐, 가치 투자를 좋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매번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물론 H님께서 그걸로 수익을 크게 보셨겠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본인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렵다고. 자, 오늘 제가 너무 열을 많이 올렸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전 투자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3부를 정리한 것 같은데 오늘은 3부까지 진행했으면 이제 마지막이죠. 3부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녹화 한번 끊고